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한 주간의 핫한 연예 소식, 연예계 이슈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11월 20일 수요일이고요. 저희는 연예계 이슈 준비를 해놨는데 가수이자 뮤지컬 배우인 김준수 씨가 4년 동안 무려 8억 4천여만 원을 협박에 의해서 뜯겼다. 야, 이게 무슨 사연인지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개그맨 김병만 씨는 과연 그 전처와 어떻게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 건지 첫 만남부터 이혼 소송까지 그 이야기 다 준비해봤습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릴게요. 자, 수요일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전남 여수에서 생후 7개월 된 쌍둥이 자매가 숨졌는데요. 그 범인이 어머니라는 사실이 드러나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쌍둥이 딸을 살해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 쌍둥이 자매의 어머니는 혼인신고를 한 지 1년 만인 지난 2월에 자매를 출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쌍둥이가 임신 6개월 만에 태어난 미숙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체중이 1kg도 안 되는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러다 남편이 출근한 뒤에 자매를 살해하고 여수의 한 섬으로 도망을 갔다가 4시간 만에 자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왜 아이를 살해했을까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이 여성은 평소 남편과 불화가 있었고 육아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이를 살해했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네, 이번 사건은 육아 스트레스가 극단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걸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배우자의 양육 참여가 육아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 너무 당연한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연구 결과 하나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홍세희 고려대 교수 연구팀이 만 3세에서 5세 자녀를 둔 성인 부모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한 2,150명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남편의 양육 참여와 양육 스트레스의 상관관계를 분석을 했더니 남편의 양육 참여도가 높을수록 여성의 양육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감소를 했고요.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남성도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스트레스를 덜 느끼는 경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도우면 서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현실적으로 여성이 육아를 전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 양육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이것도 좀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국가의 도움도 필요하고요. 네네, 이제 그럼. 아이는 온 마을이 함께 키운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국내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다며 허위 초청장을 만들어서 외국인 마라톤 선수들을 초청하고 국내 양식장에 불법 취업을 알선한 현직 마라톤 선수 일당이 붙잡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외국 마라톤 선수가 국내 양식업장에서 일을 했다 오. 이런 얘기인데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네, 저도 좀 사실 놀랐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범이요, 현직 마라톤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외국인 선수들이 국내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다 그러면서 체육회 초청을 받으면 국내 입국이 쉽다는 점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 뒤에 자신의 배우자와 또 체육계 선후배 사이인 전 마라톤 코치를 끌어들여서 올해 1월부터 범행을 공모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 코리아하고 케냐 앞글자 두 글자를 따서 KK 프로젝트라고 이름까지 지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왜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뒤에 300명을 모집하는 걸 목표로 한국 양식장에서 근무하면 일이 편하고 임금이 높다. 이런 내용의 홍보 영상을 제작해서 케냐 선수들을 모집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그 홍보 영상을 시작으로 케냐 선수들이 불법 취업을 하게 된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 300명 목표인데 일단은 26명이 모집이 됐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집한 선수들을 모집을 한 뒤에 4개 자치단체 체육회 인장을 이것도 또 가짜로 만들어서 제작을 해서 가짜 초청장을 만들어서 주 케냐 한국 대사관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럼 깜짝같이 속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케냐 한국 대사관이 이걸 보고
실제로 이 선수들한테 비자를 발급을 해줘서 7명을 일단은 입국시켰다고 합니다. 그런 뒤에 불법 취업 알선 브로커에게 이 선수들을 넘겨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경남에서 한 양식장에서 일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이렇게 불법 취업을 시켜두고 노동자의 임금도 챙겼다고 하던데. 네. 이 국가 이미지에 거의 먹칠하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케냐 선수들이 번 돈 3,4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챙겼다고 하고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불법 취업 알선 브로커 3명도 케냐 선수들의 일당에서 10,000원에서 20,000원씩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 국내 초청 관련 체육회 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최근에 또 마라톤 붐 때문에 외국인 선수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거를 현역 선수가 악용을 해서 범행을 저질렀다. 와. 좀 놀라운 소식이기도 하고요. 관리도 좀 철저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여기서 30만 원 정도가 케냐에서 10배의 가치랍니다. 그게 한 3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그러니까 네. 요걸 또 이용해가지고 선수가 국가대표 정도 되는 선수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굉장히 잘 뛰는 선수들인데 네. 이런 일을 했습니다. 자, 다음 미션 해주시죠. 일반 우유에 산양유를 소량 혼합한 제품을 내세워서 산양유 100% 제품이라고 속인 후에 18억 원 상당을 판매한 제조업체 2곳이 적발됐다고 합니다.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말 먹을거리로 장난치는 것만큼 기분 나쁜 일이 없거든요. 이게 어떻게 벌어진 일일까요? 저는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아이 키우시는 부모님들이 산양유 먹이면 굉장히 좋다고 해서 네. 산양유 제품을 많이 쓰거든요. 굉장히 화날 만한 소식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지난해 12월이었습니다. 이 시중에 유통 중인 인도산 산양유 제품에서 우유 성분이 검출됐다 이런 정보를 식약처가 입수를 하고 검사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일부 제품에서 우유가 포함이 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사를 한 뒤에 2개 회사 대표가 산양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우유를 산양유 제품에 혼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소비자에게 판매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친 겁니까? 그러니까 두 회사 대표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인도 제조사에 이걸 제가 보면서 너무 황당했는데요. 우유가 98.5%, 산양유가 1.5% 들어간 야. 제품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 뒤에 국내 수입 신고할 때는 산양유 단백 분말 산양유 100%로 허위 신고해서 36톤가량을 반입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산한 제품은 온오프라인 판매처를 통해서 41톤, 18억 원어치가 소비자에게 유통됐다고 합니다. 일단 이 소비자를 속인 것도 괘씸한데 이 범행을 은폐하기도 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두 회사 대표들은 허위로 검사 성적서를 작성을 해서 식약처에 제출을 했고요. 정부 수거 검사에 대비해서 진짜 산양유가 다 들어가 있는 거를 준비를 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가짜로 이 진짜 산양유가 들어간 제품을 따로 준비를 해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사가 시작되니까 인도 현지에서 제작을 하는 거잖아요. 가짜 산양유 우유 제품을. 네. 인도 현지에 있는 회사한테 현지 중개인한테 지시를 해서 관련 자료를 다 없애버려라. 이렇게 증거인멸까지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야, 성분을 완전히 속인 거잖아요. 저거 진짜 엄벌해야 될 것 같은데. 또 이거 말고 우리가 많이 흔히 보는 게 원산지 속이는 거잖아요. 근데 소고기 원산지 못 속이게 하는 키트가 개발이 됐어요? 네,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하는 키트가 있긴 했거든요. 네. 이것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개발한 건데 이번에는 소고기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키트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게 15분 만에 판별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굉장히 편리하기도 하고 원산지 확인이 아주 쉬워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키트는 항류의 고유 유전자를 찾아내는 유전자 증폭 기술을 활용했다고 합니다. 기존의 쇠고기 원산지를 판별하려면 시료 한 건당 분석 기간이 3일이나 걸렸다고 하고요. 비용이 한 3만 원, 시료량도 한 20g이 필요했는데요. 새로 개발된 키트를 활용하면 기존의 3분의 1 수준의 비용만으로 단속 현장에서 15분 만에 한우와 비한우를 구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그 진열된 상품의 상품 설명을 믿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기술들이 더 많이 개발돼서 소비자가 좀 보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이슈 전해주시죠. 헬스장 수강료 먹튀 논란. 굉장히 오래된 얘기이기도 한데요. 또다시 논란이 됐습니다. 서울의 한 필라테스 센터에서 운영 2개월 만에 돌연 폐업 소식을 알리면서 수강료 반환 시비가 붙어 있다고 합니다. 야, 필라테스 센터 운영 2개월 만에 폐업한다. 그러면 이 회원들은 어떡합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울 텐데요. 네, 그럴 수밖에 없죠.
필라테스 대표가 밝힌 걸 보면요. 운영 2달 만에 이제 문을 닫게 됐는데 뭐 설명은 이렇습니다. 본사가 매출액 등 매장 인수 전 고지한 내용과 실제 내용이 차이가 많아서 허위가 많았다. 이런 기망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또 심한 경영 적자로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이전에 결제한 회원들은 환불 관련 문의는 본사에 해주시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 본사는 환불 절차 대신 타 직영점으로 이동하시라 이렇게 회원들한테 또 안내를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원들 입장에서는 뭐 체인점이 굉장히 많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고 하면 회사 가까이에 있는 뭐 필라테스 센터나 집 가까이에 있는 센터를 끊었는데 회원권을 끊었는데 네. 저기 멀리 가라고 하면 누가 갈 수가 있겠어요. 굉장히 불만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본사하고 폐업지점 대표가 서로 미루는군요. 그러니까 그 회원들은 또 골치 아파졌는데 본사의 태도가 좀 또 아쉽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본사 입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 가맹점 모집해서 그 가맹점 대표하고 지금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환불 주체가 되어야 할지 아닐지를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이동해서 거기서 수업을 받으시라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회원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소송이 언제 끝날지 또 네. 소송 결과가 어떻게 될지 이거 장담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걸 막연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폐업한 지점에 3년째 다니고 있다고 하는 한 회원은 애초에 직영 지점으로 알고 등록을 했는데 가맹점으로 바뀐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 이 업체 측에서 딱 4개 지점으로 한정해서 이동을 권하고 있는데 사는 곳이랑 너무 멀어서 환불을 원하지만 당장 또 환불받을 길도 없다. 이렇게 답답함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또 이제 이동해서 운동을 하고 있으면 네. 이동해서 운동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만큼 빼자 또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피해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피해 회원이 한 41명이고요. 100회가 넘는 수업이 남는 회원들도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금액으로 따지면은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단체 메신저방을 만들고 지금 회원들이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일부 피해 회원들은 한국 소비자원 피해 상담, 또 카드사 결제 취소 등 피해 확대를 막는데 스스로 발벗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같은 필라테스 관련 뭐 피해 구제 신청 최근 3년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면서요. 네, 제 그 헬스장 먹튀 논란 말씀을 잠깐 앞에 드렸지만 2021년 소비자원이 상담한 목록을 이제 정리한 걸 보면요. 필라테스를 신설한 이후에 상담 목록에 필라테스를 신설한 이후에 4,300건이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난해는 5,600건으로 늘었다고 하고요. 올해도 상반기에만 2,400건이 조금 안 되게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분쟁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상담을 신청한 이유를 살펴보면 좀 더 명확하게 나오는데 계약 해지 및 위약금이 한 70% 가까이 차지하고 있고요. 계약 불이행이 17%. 그러니까 두 개를 정리하면 먹튀나 환급 피해 등에 대한 문의가 대부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라테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도 2021년에 660여 건이었는데 지난해에는 1,000건을 넘어섰고요. 3년 사이에 그렇게 보면 한 50% 이상이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올해만 벌써 520건이 넘어섰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필라테스 회원들이 많이 늘어나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럴 만큼 회원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이니까 필라테스 분쟁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도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이게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요가 필라테스 업종은 별도의 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체육시설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규제가 그만큼 느슨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필라테스로 사업자 등록을 해놓고 필라테스 겸 헬스장으로 오픈해서 저가의 회원들을 모집한 뒤에 갑자기 폐업하는 이 먹튀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현재 자유체육시설인 필라테스업과 요가업을 신고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이 국회 발의된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게 아마 국회를 통과하면 조금 더 규제가 강화돼서 이런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한 주간의 영화 소식 박스 오피스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번 주 극장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박스오피스 순위부터 전해드릴게요.
자, 가장 먼저 5위입니다. 5위는 아마존 활명수고요. 4위는 베놈 라스트댄스, 3위는 사흘, 2위는 청설, 1위는 글래디에이터 2입니다. 네, 수요일 아침을 빛나게 해줄 두 기자를 먼저 소개합니다. 홍정선, 최정아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연예계 팩트 사냥꾼 홍정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칭 특종 여신 미남 전문 기자 최정아 기자입니다. 네, 두 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박스오피스에서 준비한 영화 소식은요. 어쩔 수 없이 맛붙었네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연말 극장가 한국 영화 이 차림표가 완성이 됐는데요. 입소문을 기대할 만한 작품들이 좀 있다고 하죠. 일단 제목이 눈에 띄어요. 어쩔 수 없이 맛붙었네. 예,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이제 추석 때쯤에 서로 피했어요. 서로 피하다가 베테랑 2를 그러다가 이제 연말에 어쩔 수 없이 맞붙었는데 덕분에 우리는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연기력, 스타성 다 함께 거머쥔 송강호, 김윤석, 현빈. 우와, 이런 명배우, 스타 배우가 이 연말 극장가에 함께 출격합니다. 사실 제가 출격, 이런 어떤 군사영화, 전쟁영화 싫어하는데 이거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극장가가 거의 전쟁터나 마찬가지로 너무 코로나19가 종료됐는데도 좀처럼 살아나질 않아요. 오는 12월 2024년 극장가의 주인은 누가 될지, 누가 한국 영화에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릴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어쩔 수 없이 맛붙었네. 첫 번째 영화 소개해 주시죠. 네, 어쩔 수 없이 맛붙었네. 첫 번째 영화는요, 이 12월 극장가에서 아주 편안한 웃음을 선보이겠다라는 각오로 뭉친 대가족입니다. 영화 대가족의 한 줄 평은요, 속이 꽉꽉 찬 만두인데요. 한마디로 이 겨울을 따뜻하게 해줄 만두처럼 속이 꽉 찬 가족 코미디 영화다라고 소개할 수 있는 거죠. 네, 겨울에는 호호 입김 불면서 먹는 만두가 또 최고의 별미인데 그러면 속이 꽉 찬 만두 같은 영화 대가족 어떤 내용인가요? 줄거리부터 재밌습니다. 영화 대가족은요, 스님이 된 아들 때문에 이 대가 끊긴 만두 맛집 사장에게 세상 본 적 없던 이 귀여운 손주들이 찾아오면서 생각지도 못한 기막힌 동거를 하게 되는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이쯤 되면 또 배우만큼이나 만두가 열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극한 직업에서 이 치킨이 있었다면 이번에 만두가 있는데요. 군침을 자아내는 만두는요, 영화 대가족 속 숨은 주인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이 관객들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채울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영화 대가족의 이 양우석 감독은요, 만두를 숨은 주인공으로 삼은 이유에 대해서 예로부터 만두는 귀한 음식이었고 명절에나 먹을 수 있었던 음식이었다. 그 점이 우리 영화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만두를 선정하게 되었다라고 이 비하인드를 전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럼 어쩔 수 없이 맛붙었네. 두 번째 영화는요? 두 번째 영화 어쩔 수 없이 맞붙었습니다. 두 번째 영화는 크리스마스죠. 12월 25일에 개봉하는 영화입니다. 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독립투사들의 어떤 이야기가 스크린으로 옮겨졌는데 제목 하얼빈이고 주연 현빈입니다. 자, 1909년에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하얼빈으로 향하는 독립투사들, 또 이들을 쫓는 자들의 어떤 숨막히는 추격전, 거기다 의심, 이런 것들이 합해진 첩보 영화인데 하얼빈의 한 줄평,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말인데 이 영화하고 네.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이 영화 하얼빈은 이 우민호 감독이 연출을 했거든요. 외국에 보면 나치를 소재로 한 영화가 계속해서 꾸준히 나오지 않냐. 그렇듯이 우리나라도 이 일제 강점기에 관한 이야기는 반드시 계속해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영화라고 생각했다. 이 영화를 만들 때 바로 그 명언,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그 말이 다시 한번 되새겨졌다. 사실 이 말이 우리나라 역사학자 신채호가 했다, 뭐 처칠이 했다, 여러 설은 있지만 딱 똑같이 그 말을 한 사람은 없다고 하는데, 저는 천재들은 이렇게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생각 하잖아요. 신채호도 했고 처칠도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정말 이 명언을 그냥 말이 아니라
영화로 만난다. 벌써 감동 예약입니다. 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안중근 의사 모를 수도 없고 몰라서도 안 되죠. 현빈 씨가 연기를 했는데 어떨지 굉장히 또 기대가 됩니다. 어떨지 기대가 되는데 소문에는요. 네. 와, 잘생김은 유지했는데 진짜 독립투사로 보인다. 연기도 뭐 워낙 잘하지만 더 잘했다. 제가 이런 또 소문을 들었는데 이 하얼빈이요. 일단 해외 영화제에서 이 영화를 먼저 본 겁니다. 세계 4대 영화제의 하나라고 불리는 토론토 국제 영화제에 초청이 됐어요. 이 미국 영화제,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 영화제에 일제 강점기를 소재로 한 영화가 초청이 됐다? 굉장히 이례적이어서 화제를 모았는데 이 안중근 의사 역을 맡은 현빈 씨가 사실 평상시에 굉장히 겸손하고 아유 기대하지 말고 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배우인데 이번에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극장에서 꼭 보셔야 하는 영화다. 이거는 독립투사들에 관한 얘기만이 아니라 이 땅에 뿌리를 내린 모든 사람들, 우리 모든 투사들, 그러니까 안중근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뜨겁게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영화도 기대됩니다. 네, 한 주간의 영화 소식 만나봤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51분을 넘어섰습니다. 이번에는 연예계를 뜨겁게 달군 소식들을 전해드려야지 연예계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발빠른 연예 소식은 박은영 씨가 전해줄 겁니다. 어서 오세요. 네, 모여라! 여러분, 오늘도 핫한 연예계 소식이 궁금하시다면요. 이 행복한 아침으로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아주 핫한 소식들만 모아온 연예계 덕후 박은영입니다. 예, 오늘은 머리에 꼭 꽂았습니다. 연예계 이슈 첫 번째 이슈 전해주시죠. 네, 연예계 이슈 첫 번째 이슈는요. 주가 조작 사태의 그 연루 의혹을 받았던 가수 임창정 씨의 소식인데요. 바로 주가 조작 무혐의입니다. 임창정 씨의 근황이 담긴 노래 한 곡으로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날 일들은 일어나는 거고 너와 나는 만났기에 이런 거고 정해져 있었을까 이런 내 모습도 언젠가 영원히 떠날 그날처럼. 네, 임창정 씨가 주가 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받았는데 결론은 무혐의. 언제 무혐의 판결을 받은 거죠? 지난 5월에 이 임창정 씨의 무혐의 판결이 알려졌어요. 사실 지난해 4월에 이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때 처음에는 임창정 씨가 저도 피해자예요 했는데 대중이 볼 때는 지금 피해자라고 했는데 투자했다는 30억 원이 바로 그 문제에 그 H투자업체한테 회사 지분 팔아서 받은 50억 중에 30억 넣은 거야? 근데 아내하고 인감하고 통장 다 맡겼더니 그 30억이 2달 만에 58억 원이 됐어? 그리고 또 무슨 투자 그런 자들 모임 행사에 가서 이분은 바로 종교다 막 이런 얘기도 했다며 하면서 여론이 완전 악화됐었어요. 그리고 임창정 씨가 굉장히 좀 고개 숙이는 모습이었는데 지난 5월에 이 검찰이 그러니까 재판에 넘기면서 그 H투자업체의 라 대표는 넘겼는데 임창정 씨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은 거예요. 말하자면 무혐의 불기소가 된 건데 검찰이 그런 판단을 한 근거가 있습니다. 어떤 근거냐 하면 검찰이 볼 때는 이 임창정 씨가 거액을 30억 원을 이미 투자했을 때는 투자자가 말하자면 다 조직이 된 후다. 말하자면 이게 주가 조작을 범행을 할 조직임을 알고 투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 증거가 없다라는 거고 또 그 투자 회사에서 했다는 그런 과한 홍보 문구들 이런 말들 이런 것들도 결국은 이제 대표와의 친분으로 해서 그냥 그 어떤 친분을 가시하기 위해서 했던 말이다. 말하자면은 이 시세 조종 주가 조작을 하는 이 조직의
가담됐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이렇게 무혐의 처분을 받은 임창정 씨 평생 반성하면서 살겠다 이런 심경글을 남겼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임창정 씨는요, 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뒤에 자신의 SNS에 이런 입장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변명할 필요도 없는 무지한 행동과 철없는 선택들에 대하여 이 법적인 처벌은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찌 저의 부끄러웠던 행동을 다 가릴 수 있겠나. 이 모든 일들을 절대 잊지 않고 평생 반성 또 반성하면서 살도록 하겠다. 지켜봐 달라라고 첫 입장문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무혐의 처분은 받았지만 연예인이 이런 구설에 한번 오르고 나면 그 이미지 타격이라는 게 또 씻을 수가 없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거고요. 여전히 남아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임창정 씨는 이 임창정 씨가 언급된 사건에서 본인은 불기소가 됐는데 이 사건이 웬만한 사건이라 너무 어마어마한 사건이다 보니까 이미지가 더 부정적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사건 이제 함께 처음에는 이제 검찰로 넘어갔던 그 라 대표에게 그러면 검찰이 이번에 지난 5월에 어떻게 구형했는지를 말씀드리면 이게 어떤 사건이 좀 짐작이 되실 거예요. 검찰이 그 라 대표에 대해서 일단 그러니까 징역 40년 거기다가 2조 원대 규모의 벌금을 구형했어요. 징역이 40년이고 벌금이 2조 원대고 추징금도 있습니다. 172억 원인데 왜 그러냐 하면 검찰이 봤더니 지금 피해를 입은 사람의 규모를 합해봤더니 7,600억이 넘어요. 이게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다 보니까 이런 이제 구형이 되어졌고 그래서 5월에 열심히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때 이제 이런 구형이 되었는데 앞으로 이제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이러한 어마어마한 사건과 임창정 씨가 함께 언급이 되다 보니까 지금 그 이후에 어떤 여파가 있느냐? 임창정 씨는 이제 본인이 무혐의 받고 보니까 뭐 약간 공연도 하려고 하고 이렇게 좀 빠르게 복귀 행보에 나섰는데 공연장 같은 것도 막 다 취소가 되고 또 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이제 사실은 저작권 170여 곡을 팔아서 걸그룹을 키웠었는데 요것도 또 다른 소속사로 떠나보내고 이런 좀 좋지 않은 상황에 놓였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논란이 있었을 때 임창정 씨가 설립한 프랜차이즈점도 타격이 좀 있었을 거예요. 흔적 지우기에 나섰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편의점에서 소주를 내면서 이 임창정 씨 노래 중에 굉장히 대표곡이 소주 한 잔이잖아요. 요 이름 붙여서 소주를 출시를 했는데 불과 막 한 달 만에 10만 병이 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기를 끌었는데 이게 워낙에 그때 당시에 굉장히 큰 사건이고 부정적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요거를 판매 중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또 있습니다. 그 프랜차이즈가 있어요. 임창정 씨 이름을 달고 프랜차이즈가 있는데 여기서도 일단 그 간판에서 임창정 씨 이름을 지우고 그냥 지역명을 넣는다든가 또 그 술집 음식점 안에 유흥업소 안에 그것도 임창정 씨의 어떤 사진이라든가 문구 같은 게 있었는데 이런 것도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이런 식으로 좀 손절 움직임이 보인 바가 있었습니다. 또 이 임창정 씨의 신곡이 일어날 일은 또 일어나는 거고 이런 제목이 붙었단 말이죠. 이게 뭔가 또 약간 의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앞서 있었던 임창정 씨의 그 일에 뭔가 그런 마음을 좀 드러낸 것 같기도 한 그런 심정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인가요? 네, 보통 가수들이 컴백을 할 때 어떤 사건 이후에 컴백할 때 밝은 노래 내야지 이런 사람은 지금까지도 없었죠. 임창정 씨 역시 이번에 작사, 작곡, 편곡을 맡으면서 사람들이 뭔가 이 곡에 좀 빠져들 수 있는 처음에 후킹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넣은 것 같은데요. 일단 내용을 보시면 우연히 겹쳐서 연인이 된 사람들의 만남과 헤어짐 그리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삶의 과정 속 감정들을 표현한 곡이다라고 합니다. 임창정 씨는요 12월 1일 정규 18집을 발표하는데요. 내년에 가수 데뷔 30주년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자들을 만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간의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정성을 들인 앨범이다. 현재까지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가수가 팬들의 사랑에 보답한다는 거면 임창정 씨가 뭐 콘서트 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최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12월 1일에 정규 앨범 뭐 18집 나오고 그리고 이제 연말 서울을 시작으로 해서 전국을 돌면서 콘서트 투어를 할 것이고 지금 대관을 뭐 알아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지금 5월에 무혐의를 받았다고 해도 본인이 반성문을 올렸잖아요. 네. 그 반성문이 진심이라면 그리고 피해자가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본인 입장에서는 나 거의 뭐 지금 한 6개월 지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빨리 앨범을 내고 거기다 콘서트 투어를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도 들고 뭐 어디든 대관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11월인데 대관이 조금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조금은 임창정 씨가 급한 마음보다는 신중하게 진심 어린 반성을 보이는 게 앞으로 이후에 장기적 행보에는 도움이 된다는 저의 개인적 생각입니다. 네, 뭐 혐의는 벗었어도 남은 과제는 여전한 임창정 씨인데요. 임창정 씨의 아내 역시 SNS 활동을 재개했죠. 네, 임창정 씨와 결혼한 이 아내분은요, 임창정 씨의 이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때문에 사실 방송가와 SNS에서 자취를 감춘 상태였습니다. 함께 예능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활발하게 이제 얼굴을 비추기도 했었는데 최근 임창정 씨가 컴백을 하면서 이 임창정 씨의 아내도 약 10개월 만에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무한히 남은 당신의 여백을 믿어 의심치 않아라는 글과 함께 이 변함없는 애정을 나타냈습니다. 임창정 씨가 복귀를 알린 가운데 아내 역시 이 활동에 이 예능 프로그램에 다시 얼굴을 비출지 이 부분 역시 팬들이 기대하고 있는 혹시 뭐 좀 궁금증을 나타내고 있는 이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연예계 이슈. 다음 이슈는요? 네, 아이고 배야 너무 부러워서 배가 너무 아픕니다. 제가 너무 부러운 이 다음 두 번째 연예계 이슈는요 바로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인데요. 자만추. 제가 왜 이렇게 부러워하는지 이 청첩장 사진 한 장으로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야, 뭔가 달달한 그렇죠. 네,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와. 결혼 전에 이제 운명의 상대를 꿈꿔온 민경훈 씨 이야기예요. 결혼 발표로 굉장히 많은 축복을 받았죠. 맞습니다. 제가 자만추가 뭔지 몰라서 찾아본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나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한다 이거의 줄임말이라고 하더라고요. 민경훈 씨가 지난 7월에 SNS에 글을 올리면서 본인의 어떤 이런 청첩장 결혼하게 될 거라는 소식을 전했는데 와 문구가 대단합니다. 가정을 이루어 소소한 일상을 함께 하고 싶은 좋은 사람을 만나 서로의 안식처가 되어주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잘 살게요 하면서 결혼 발표를 했는데 문구가 이렇게 아름다웠지만 많은 분들이 놀랐죠. 왜냐하면 열애설도 없었는데 처음 다 공개하는 게 결혼이에요. 청첩장이에요. 모두가 깜짝 놀랐던 기억인데요. 네. 결혼 발표 넉 달 만에 지난 일요일에 결혼식을 올린 거고요. 네, 맞습니다. 이 민경훈 씨는요, 이 서울 장충동에 위치한 이 호텔에서 이 결혼식을 올리게 됐는데요. 인생 2막을 시작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결혼식은 양가 가족 그리고 친인척,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해서 비공개로 진행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이 민경훈 씨가 고정으로 출연하는 프로그램의 출연자인 김희철 씨가 사회를 맡았는데요. 이 버즈의 노래 남자를 몰라를 열창하면서 축가를 직접 부른 김희철 씨이기도 합니다. 네, 민경훈 씨를 부러워하는 연예계 동료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은영 씨를 비롯해서 많은 싱글 연예인들이 부러워했는데 그중에 1등은 이상민 씨 같아요. 이상민 씨가 SNS에 글을 올렸는데 어머 이런 글을 올렸어요. 경훈아 나 오늘 왜 이러니? 몇 번을 울컥울컥 했는지 세상 너무나도 아름다운 결혼식 경훈아 잘 살아. 이렇게 두 사람의 어떤 이거 제 말인 것처럼 하면 안 되죠. 두 사람의 결혼까지 이어지는 러브 스토리 너무 감동. 그냥 오늘은 정말 아름다운 날이다. 이런 말을 딱 올렸는데 정말 이 울컥울컥했다는 그 어구에서 정말 우리 이상민 씨의 부러움이 느껴져요. 민경훈 씨의 오작교가
그 방송이에요? 아, 네, 그렇습니다. 민경훈 씨는요, 이 아내의 직업이 PD라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자신의 고정 프로가 있어요. 이 프로그램에 PD라는 사실도 기사를 통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이 프로그램에서 나가 있는 상태이기도 한데요. 알고 지낸 지는 몇 년 됐지만 일하면서 마음이 생긴 건 아니라고 합니다. 정식 교제는 지난 연말부터다. 그러니까 알고 지낸 지 좀 지나고 나서부터다라고 하는데 이런 사이로 발전하기까지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취미 조금 이따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렇게 같은 프로그램 하면서 이렇게 또 만나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 행복한 아침 PD님들은 다 어떻게 알고 장가를 다 가가지고 바쁜데 그런데 또 제가 알기로는 민경훈 씨가 이렇게 먼저 아내에게 호감을 갖고 그리고 또 먼저 고백까지 했다고 했는데 이게 맞나요? 맞고요. 사실 또 여자들이요. 고백을 먼저 했다 이거보다 또 이게 더 감동적인 게 요건데 제가 먼저 민경훈 씨 말을 전해드리고 얘기할게요. 민경훈 씨가 뭐라 그랬냐면 고백은 누가 먼저 했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제가 집에 데려다 주고 가다가 배가 이미 불러 있는데도 바로 보내기가 아쉬워서 집 앞 호프집에서 이 호프 한 잔 어묵탕 먹으면서 또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먼저 더 많이 호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좋아했어요. 제가 더 많이 좋아했어요. 이게 사실 최고의 고백입니다. 맞습니다. 뭐 은영 씨 다른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눈 크게 뜨고 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부부가 되려면 뭔가 공통 관심사, 공통 취미가 있었을 텐데 그게 뭐였을까요? 네, 알고 지낸 지는 몇 년 됐지만 결혼까지 이어준 이 공통 관심사, 공통의 취미는 바로 캠핑이라고 합니다. 요즘 캠핑이 붐이라는데 은영 씨랑 저 캠핑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연예계 대표 집돌이로 알려진 민경훈 씨지만요. 생애 첫 캠핑을 위해서 이 50만 원씩 1년이나 들었었던 적금을 깰 정도로 캠핑 마니아로 자라났다고 합니다. 이런 민경훈 씨 2년 동안 준비 끝에 아예 캠핑장을 차릴 정도로 이 캠핑 사랑이 대단한데요. 아내를 만나게 해준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번 돈이 좀 밑거름이 됐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하네요. 야, 이런 게 바로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그러고 마당 쓸고 동전 줍고인데 아니 어디 안 계시나요? 민경훈 씨도 좋아하는 취미로 캠핑장을 차리면서 돈도 벌게 되고 거기서 또 연인을 만났어요. 예약도 직접 받고 한다면서요. 직접 받는다고 그래요. 민경훈 씨가 공연이 없을 때는 거의 캠핑장에 있고 예약도 직접 받는데 민경훈 씨인지 모르는 분들도 계시다고 해요. 지금 텔레비전 보시는 분들, 우리 프로그램 보시는 분들 어머 거기 어디예요? 막 너무 궁금하실 텐데 여기가요. 예약도 어렵지만 성인은 딱 2명. 2명까지만 예약을 받는다고 합니다. 아니 성인이 2명까지만 예약을 받는다고요? 그러면은 이거 뭐 애인이랑 가야 되는데 애인이 없는 저로서는 이거 동성 친구랑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왜 2명만 받는 거죠? 이 캠핑장에 인원 제한이 있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의아하기도 하고 아니 돈 너무 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왜 가수 따라 팬덤의 성격도 따라간다고 하잖아요. 민경훈 씨 가수의 성격 따라서 캠핑장의 성격도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민경훈 씨가 굉장히 좀 조용조용한 성격이잖아요. 일단 이런 캠핑장의 룰을 정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성인을 2명으로 제한한 이유는 여러 명이서 모이면 아무래도 뭐 저녁에 술도 마시고 밥을 먹다 보면 좀 시끌시끌 이렇게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참고로 이 성인 2명에 미성년자는 그냥 데리고 올 수 있다라고 하고 또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우리 아이들끼리 캠핑할래요? 라고는 이 미성년자들, 용감한 미성년자들은 받지 않는다고 하니까 성인 되고 나서 우리 가도록 해요. 네, 근데 본인 캠핑장이 있으니 민경훈 씨는 정말 주변 눈치 볼 것 없이 아주 자유롭게 편안한 데이트를 만끽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민경훈 씨에게 환경부가 뭐 감사함을 전했다고요. 이게 뭐 어떻게 된 일이죠? 네, 환경부가요. 이 양평균 소재의 한 이제 업체에다가 그 다회용기 있죠. 캠핑장 다회용기 시범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알린 적이 있어요. 알고 봤더니 그 시범 사업 한 곳이 이 민경훈 씨의 캠핑장이었던 겁니다. 당시 환경부가 이렇게 알렸어요. 최근에 이 캠핑 문화가 확산이 되면서 캠핑장에서 배출되는 이
일회용 용기들이 발생이 늘어나고 있다. 이 발생량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양평군과 손을 잡고 다회용기 시범 사업을 실시하게 됐다. 말하자면 이 환경부에 이 시범 사업이 있어서 이 민경훈 씨가 다회용기 어떤 시범 사업을 하게 된 그런 상황인데요. 민경훈 씨 측 아무래도 이게 확산되면 다른 업체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텐데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제가 거기 갔어요. 그래도 저도 원하면 그 다회용기 체험을 할 수가 있고 그럼 그 업체에서 이거를 다회용기라는 걸 세척도 해야 되잖아요. 다시 회수해서 세척하고 또 다시 다음 손님한테 재공급해야 되잖아요. 요 비용은 환경부하고 양평군이 부담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른 관심 있는 어떤 펜션 사업자라든가 캠핑장 요런 분들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깜짝 결혼 발표한 에일리 씨도 자만추로 만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였죠. 여러 히트곡을 발표한 이 파워풀한 가창력을 가지고 있는 가수 에일리 씨. 에일리 씨가 팬카페를 통해서요. 3살 연하의 사업가와 내년 4월 20일에 결혼한다라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지난달 에일리 씨는요. 한 너튜브 채널에 출연을 해서 우린 소개팅이 아니라 친구를 통해서 만났다. 그때는 서로 관심이 없었다. 라면서 이 예비 신랑과의 러브스토리를 공개했습니다. 야, 이거 뭐 첫 만남부터 정말 너무나도 완벽한 자만추인데 그런데 서로한테 이렇게 관심이 없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또 결혼을 결심하게 된 그런 계기가 있었을까요? 요것도 또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고 해요. 이제 그러니까 에일리 씨가 그 상대를 만나서 두 사람이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남자 되게 진국이다. 이런 생각이 들다가 문득 어머,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할 것 같아. 이런 또 예감이 확 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에일리 씨만 혼자 느낀 게 아니라 이걸 얘기하다 보니까 이 예비 신랑 분도 나도 그런 생각을, 그런 감정을 느꼈는데 같은 시기에 비슷한 생각을 감정을 이래서 결혼하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귀기 전이고 그냥 대화를 하다가 결혼 예감을 동시에 했다는 건 이거는 운명이 아닐까. 아, 그렇습니다. 저도 그 운명을 빨리 만나야 되겠다. 벌써 12월이 다가온다. 너무 지금 조급한데요. 사실 이 연예인들의 결혼 소식을 전할 때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아니 그래서 어디서 만났대? 어디서 데이트한대? 이걸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 에일리 씨의 첫 데이트 장소는 바로 가수 그리고 선배인 G.O.D의 콘서트 장소였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그곳에서 썸을 청산하고 커플로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야, 저랑 최정아 기자님은 캠핑이랑 콘서트 같이 다녀야 될 것 같은데요. 돈 많이 들겠네요. 이 G.O.D 콘서트장에서 이렇게 노래를 들으면서 몽글몽글한 감정에서 둘이서 이렇게 사랑을 시작했는데 그럼 도대체 고백은 누가 한 걸까요? 어머, 고백조차 또 자연스러웠다고 하는데 세상에 들어보세요. 이거 영화입니다, 영화. 이 콘서트장에 있는데 에일리 씨가 이제 추울까 봐 이 남자분이 재킷을 벗어서 이 무릎에 덮어줬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무릎에 덮고 이렇게 공연을 보다가 이렇게 좀 날씨가 쌀쌀해서 이렇게 재킷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덮었는데 덮고 보니까 몸이 이 옆에 분하고 이렇게 딱 닿아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여기서 뭐 다른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박수도 치고 막 노래하는데 일어나면 지금 이거 팔 닿은 거 떨어지잖아요. 이 몸 닿은 거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요거 떨어질까 봐 남들은 나면 노래하고 춤추는데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래요. 마치 이 순간을 둘만의 세상에 있었다. 슬로우 모션 같았다. 야, 이거 말이 필요 없는 몸으로 함께한 고백이네요. 이거. 달달하네요. 네. 공개 열애 2달 만에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임을 알렸다. 네, 맞습니다. 올해 3월에 열애설이 제기된 이후에 에일리 씨는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는 상대가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예쁘게 잘 만나고 있고 더 좋은 소식은 때가 되면 알리겠다라고 말한 바가 있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수 에일리 씨 다시 한번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부럽습니다. 네, 연예계 이슈 두 스타의 결혼 소식 만나봤고 이어서 다음 소식도 전해주세요. 네, 정말 매일같이 쏟아지는 연예계의 사건, 사고 그중에서는 이번에는 협박을 당한 그런 스타의 이야기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바로 8억
4천만 원 뜯기다입니다. 과연 어떤 스타가 8억 4천만 원을 갈취를 당했느냐? 아이돌 그룹 동방신기 출신의 가수죠. 김준수 씨가 이렇게 또 협박을 당했다는 소식에 아주 놀라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네. 8억 4천만 원을 뜯겼다. 도대체 누가 김준수 씨를 협박해서 8억여 원을 뜯어냈다는 얘기입니까? 네, 김준수 씨를 협박한 지금 현재 가해자로 조사를 받고 있는 이분 경찰 조사 결과 여성 BJ로 드러났습니다. 이 여성은요, 김준수 씨를 2020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협박해서 101차례에 걸쳐 무려 8억 4천만 원 상당을 빼앗았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4년 동안 101차례 협박을 당했다는 건데요. 김준수 씨가 여성 BJ에게 8억 4천만 원 왜 준 걸까요? 여성 BJ가 김준수 씨를 상대로 해서 어떤 협박의 카드로 내밀었던 것, 음성 녹취록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김준수 씨를 알게 된 게 2019년이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한 2020년 9월부터 지난 10월까지 만 4년에 걸쳐서 4년 1개월에 걸쳐서 사적 대화, 또 사생활 음성 이런 거를 녹음을 했고 이것을 대중에게 유포하겠다 이렇게 협박하면서 8억 4천만 원이라는 와. 8억 원이 넘는 거액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야, 아니 대체 그 녹음 파일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길래 김준수 씨가 그런 약점을 잡히고 8억 원이 넘는 돈을 그렇게 뜯긴 걸까요? 일단 협박 카드가 음성 녹취록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 대중의 무한 상상력을 이끄는 것 같고요. 그리고 첫 번째는 이 최초 보도됐었던 이 초반의 보도들 내용 중에서 조금 잘못된 내용들이 있어서 이 좀 대중에게 혼란을 야기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 일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의 무분별한 추측이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김준수 씨의 소속사 굉장히 강경 대응 입장을 나타냈거든요. 녹음 파일 역시 사적인 대화 내용일 뿐이고 부적절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은 전혀 포함하지 않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소속사에 따르면요, 이 여성 BJ가 이 녹취물을 유포하겠다라고 협박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김준수의 잘못이 없는 건 나도 알지만 연예인은 사실이 아닌 기사 하나만 나와도 이미지가 실추되고 김준수는 방송에도 출연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미지를 다시 회복할 수 없을 거다. 다만 뭐 자신은 잃을 것이 없다라는 발언으로 지속적인 이 협박을 이어왔다고 하는데 죄질이 참 나쁘네요. 네. 그러면 이 일은 어떻게 알려졌습니까? 이 여성 BJ로부터 이 협박을 이렇게 4년 넘게 받은 김준수 씨가 더 이상은 못 참겠다 하고 경찰에 고소하면서 이 사실이 또 대중에게 알려지게 됐어요. 김준수 씨 소속사에 따르면 김준수 씨는 오랜 기간 동안 A 씨로부터 협박과 심적 고통에 시달려 왔으며 더 이상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이 선제적으로 법적 대응을 결심하고 고소를 진행했다. 김준수는 이번 사건에서 명백한 피해자다 이렇게 알리고 있는데 여기서 어떤 더 이상의 피해를 막고자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김준수 씨 말고도 6명의 어떤 금전을 갈취당한 피해자가 있다고 경찰이 알리고 있습니다. 결국 김준수 씨는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101차례 협박을 당했고 이렇게 돈도 빼앗기게 된 건데 이 여성 BJ 8억 4천만 원을 협박을 해서 뜯어냈습니다. 그 목적은 뭐였을까요? 엄청 큰 돈이잖아요. 직장인들은 뭐 연봉을 몇 년을 도대체 모아서 정말 쓰지 않고 모아도 이 돈을 모으기가 힘든데 김준수 씨를 이렇게 협박해서 거액의 돈을 갈취하니 뜯은 이유 바로 마약 대금을 마련할 목적이었다. 정말 어이없는 이유입니다. 현재 이 여성 BJ는요, 이 서울중앙지법에서 마약류 관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야, 아니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뜯었는데 그 목적이 마약 투약이라뇨. 정말 저는 이것 때문에 오히려 김준수 씨가 2차 피해가 생기진 않을까 그게 또 걱정이 되거든요. 이미 생겼습니다. 이제 아까 최 기자가 얘기할 때 어떤 부적절한 오해를 일으킬 내용이 대화에 없다. 그게 뭐냐면 지금 이게 마약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혹시 뭐 마약 함께 해가지고 이거 협박받아서 돈 준 거 아니야? 이런 무분별한 잘못된 이 루머가 이제 퍼지게 된 이게 바로 2차 가해인데 김준수 씨 이 소속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혀 마약과 이제 연루된 게 없다는 얘기인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김준수가 먼저 고발을 진행하고 이후 경찰 조사에서 이게 추가로 A 씨에게 마약 전과가 있음이 밝혀졌다. 김준수 씨는 이러한 어떤 불법 행위에 연관성이 전혀 없고 해당 사실조차 추후에 사건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왜 그럼 좀 참았고 그다음에는 고소하고 어떻게 보면 조용히 좀 해결되기를 왜 바랬느냐. 이렇게 딱 이런 얘기가 나오자마자 어떤 무분별한 추측과 오해, 이런 김준수 씨가 이런 걸 예상했다고 해요. 본질을 벗어난 왜곡, 연예인으로서는 이게 치명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우려했는데 결국은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것은 명백한 어떤 피해자인 김준수 씨를 향한 부당한 비난이고 2차 가해다. 이 비난, 2차 가해 좀 멈춰달라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생활 이슈를 빌미로 해서 김준수 씨가 출연하는 뮤지컬에서도 하차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저는 방금 그 빌미라는 단어가 정말 제 마음을 대변한다. 연예부 기자로서 제 마음을 대변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준수 씨는 일단 가수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1, 2등을 다툴 정도로 이 티켓 파워를 자랑하는 뮤지컬 배우이기도 합니다. 오는 22일에 이 한국에서 초연하는 뮤지컬 알라딘에서 이 주인공 알라딘 역으로 캐스팅이 된 상태인데요. 이번 사생활 이 협박 논란이 알려지면서 일부 누리꾼들에서는 김준수가 피해자인 건 맞지만 이미지 하락이 있는 만큼 뮤지컬에서 하차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 연예문화부 기자로 제가 한 5년 정도 일을 해본 결과 이런 반응이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일단 피해자들을 더욱 사회에서 고립시키는 2차 가해가 일어나기 굉장히 쉬워집니다. 성숙한 시민사회가 된 만큼 이런 부분은 좀 지양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김준수 씨 무엇보다 17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는 이 알라딘 프리뷰 공연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또 22일에 이 정식 공연이 시작되는데 중요한 건 취소표가 또 제가 한번 취재를 해봤는데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김준수 씨 팬분들만 이 뮤지컬을 보는 게 아니라 일반 뮤지컬 팬분들도 예매를 했을 텐데 이 논란은 그럼 피해자니까 취소까지는 안 가도 되겠네라고 이 판단을 내렸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정말 2차 가해죠. 피해자가 피해를 입지는 않아야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연예계 이슈 전해주세요. 네, 다음 연예계 이슈는요. 바로 한 연예인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고 하는데요. 무통보 하차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는지 사진 한 장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자, 요 사진인데요. 이 사진. 네. 어제 좀 난리였죠? 그렇죠? 사진 속에서는 그냥 환하게 웃고 있는 것 같은데 저걸 봐서는 불편한 기색은 안 보이는 것 같거든요. 네. 이 사진을 보면요. 하얀색 글씨로 네? 이거 뭐죠? 라는 글씨가 적혀져 있는 걸 시청자분들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자신의 SNS를 통해서 불편함을 드러낸 연예인은 바로 방송인 이소라 씨입니다. 저도 참 좋아하는데 이 이소라 씨가 자신의 SNS에요. 이 스토리에 올린 이 게시물과 사진, 이시영 씨와 함께한 은세의 이 미식관 첫화 예고글이었는데요. 이소라 씨가 이것을 보고 네? 이거 뭐죠? 라는 굉장히 당황스럽다라는 반응을 보였고 이에 무통보 하차냐라는 논란으로까지 불거지게 됐습니다. 네, 기은세 씨의 은세의 미식관. 근데 이게 첫화 예고였잖아요. 아직 시작을 안 했다는 건데 이소라 씨와는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거죠? 저는 홍보하는 것 같아서 그냥 은세 씨 관련 웹예능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 웹예능이 업로드된 채널이 이소라 씨가 MC로 나섰던 이 슈퍼마켓 이 웹예능과 같은 채널인 거예요. 그런데 채널명도 같아. 근데 프로필 사진하고 커버 사진만 은세 씨 관련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사실 이 이소라 씨가 진행했던 웹예능이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하면서 이 출연자가 이게 지금 웹예능 마저 할 만큼 쟁쟁했는데 당시에 엄정화 씨, 뭐 이효리 씨, 성시경 씨, 서장훈 씨, 추성훈 씨, 천우희, 소녀시대 유리, 산드라 막 이런 분들이 굉장히 이제 막 함께하면서 인기를 끌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휙 바뀌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이소라 씨가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네. 아, 저도 이 이소라 씨가 하는 웹 예능 이 너튜브에서 굉장히 많이 봤는데 이게 또 화제가 됐었던 게 절대 이소라 씨랑 만나지 않을 것 같았던 신동엽 씨가 또 출연을 하면서 이게 엄청나게 화제가 됐었잖아요. 맞습니다. 이 채널에 일단 이소라 씨의 이름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소라 씨는 이 채널이 제작진과 함께하고 있지만 일단 내 채널이다라는 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출연했었던 연예인들도 본인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섭외를 했습니다. 그중에 한 명이 바로 이전에 남자친구였었던 공개 연애를 했었던 신동엽 씨인데요. 그동안 연예인들이 이 열애를 하고 방송에 같이 나와서 이제 우리 이렇게 만났습니다 얘기를 하는 경우는 있지만 사실 헤어졌었던 연인이 한 방송에 출연을 해서 아 우리 그때 그랬지 아 뭐 너 잘 지내니 이렇게 근황을 나누는 모습은 사실 한국 방송계에선 좀 보기가 힘들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모습을 이소라 씨가 신동엽 씨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섭외를 성공시킨 프로그램이 바로 이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일단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 1990년대부터 약 한 6년 정도 공개 열애를 이어가다가 결별을 했고요. 신동엽 씨는 이후에 결혼을 했고 이소라 씨는 현재까지 싱글인 상황이죠. 이런 두 사람의 재회가 알려지면서 이 프로그램이 엄청난 폭발적인 성장을 했는데 오늘 날짜 기준으로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835만 회를 기록하는 우와. 정말 빅히트 이 영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중단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요. 지난 6월에 이 슈퍼마켓 소라 시즌 1이 종료됐습니다. 이렇게 제작진이 알렸어요. 그러더니 이번에 그 슈퍼마켓 자리에 은세 씨가 임대해서 입점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소라 씨 뭐 이 이제 웹예능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이 없었던 거예요. 이걸 보고 이제 이소라 씨가 하고 놀라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논란이 되니까 처음엔 밝힐 입장이 없습니다 해서 더 대중의 분노를 샀어요. 그랬다가 논란이 커지자 내놓은 해명이 그냥 시즌제가 종료됐고 시즌제 2를 모색 중입니다. 변명을 내놨는데 대중은 여전히 화가 나 있고 군색한 변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뭐 예능 프로그램에서 시즌제를 많이 봤었는데 이렇게 너튜브도 시즌제로 운영을 하는군요. 네, 이 기은세 씨가 출연하는 사실 뭐 기은세 씨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럼요. 이 기은세 씨가 출연하는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즌제로 되어 있다라고 제작사 측에서 밝혔는데요. 이 채널에서 기획한 두 번째 오리지널 이 콘텐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총 5부작으로 방영될 예정이고 이후에도 다양한 출연자들과 함께 새로운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다. 새로운 콘텐츠와 진행자를 선보이기에 앞서서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자세한 설명을 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린다라고 했는데 사실 구독자에게 양해를 구할 게 아니라 이소라 씨에게 먼저 네네. 소통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짙게 남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다음 연예계 이슈 궁금하시죠?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다음 연예계 이슈입니다. 어떤 겁니까? 네, 다음 연예계 이슈는요. 이미 이혼을 했지만요. 이혼 후에 이혼 진실 게임을 벌이고 있는 김병만 씨 이야기입니다. 바로 통장에서 몰래 약 7억입니다. 네. 자, 앞서 김병만 씨가 전처 폭행 논란에 휩싸였고 또 김병만 씨 또 전처의 입장을 저희가 전해드렸었죠. 김병만 씨와 관련된 키워드가 통장에서 몰래 약 7억 원으로 누가 그 돈을 어떻게 썼느냐 그게 궁금한데요. 홍 기자님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몰래 통장에서 돈 7억 원을 뺀 사람은 전처였습니다. 그리고 때는 2019년 7월 30일이었고 여러 은행 한 3군데 정도 은행을 돌면서 김병만 씨 통장에서 한 7억 원 정도를 뭐 정확히는 6억 8,800 정도를 인출했다고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김병만 씨가 이혼 소송을 그러니까 마무리한 게 2020년 8월 3일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2019년 7월 30일이면은 두 사람이 부부였던 게 아니야 하면서 이제 이게 또 많은 분들이 놀라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을 표하는 게 아내분이 이전에 본인은 결혼 종료 시점을 2019년이라고 했어요. 김병만 씨가 2020년이라고 했고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본인의 밝히는 2019년의 날 말하자면 이혼 소송이 시작된 날
이 7월 30일이 그 전인지 후인지 이 부분도 앞으로 저는 또 쟁점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아무리 부부라고 그래도 아내가 남편 몰래 이렇게 큰 돈을 뺄 수가 있나? 예, 전국의 남편분들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거액의 돈을 마음대로 인출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전처가요, 김병만 씨의 이 결혼 생활 중에 인감, 통장, OTP 카드 그리고 공인인증서 등을 모두 관리했기 때문인데요. 이 한 매체에 따르면 전처는 당시 김병만 씨의 계좌를 직접 관리하겠다고 이 김병만 씨가 아내에게 통보를 하니까 2019년 7월 30일 여러 은행에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은행에서 4억 9천만 원, 그리고 두 번째 은행에서 800만 원, 세 번째 은행에서 1억 2천만 원을 출금을 했고요. 이것도 모자라서 깨톡뱅크에서 약 7천만 원 정도를 또 출금을 했다, 인출을 했다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거 정말 7억 원의 돈을 인출한 건가요? 정말로? 네, 인출은 했고 이 부분은 전처도 이제 인정하는 부분인데 다만 왜 인출했냐에 대한 또 설명을 내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전처의 또 주장입니다. 김병만 씨는 강남구, 서초구 아니면 안 됐다. 강남에 내 집 마련 이거를 하는 게 소원인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원래 이제 있었던 전세 보증금에다가 이렇게 내가 은행을 돌면서 찾은 돈 그 중에 또 한 6억 7천만 원 요걸 더하고 또 3, 4억 정도 대출을 해서 강남에 집을 사려고 했다. 샀다가 아니라 사려고 했다. 그런데 김병만 씨가 갑자기 문자를 해가지고 당장 갖다 놔. 이거 불법이야. 이런 문자를 보내서 내가 당황했던 기억이 있다. 요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돈 관리를 전처가 하고 있었으니까 뭐 금전적인 부분에서 자유롭게 썼을 수도 있겠네요. 일단 통장과 공인인증서 등을 전처가 관리를 했는데 매달 현금 1,000만 원 가량을 이 생활비 명목으로 인출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병만 씨 측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까 생활비 명목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생활비를 쓴다고 하면서 매월 현금을 따로 뺐다. 그런데 관리비라던가 뭐 세금 이런 뭐 카드비 등은 김병만 씨 통장에서 인출이 됐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뽑았었던 현금은 도대체 어디 있었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이 돈의 행방을 알 수 없다라고 또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생활하는 돈이 전부 김병만 씨 통장에서 나왔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은 이 전처분은 결혼하는 동안 도대체 얼마의 돈을 썼다는 거죠? 일단 이 부분을 확인하려면 김병만 씨의 이 소득 금액 증명원부터 우리가 또 거슬러 올라가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2011년도부터 2020년까지의 이 김병만 씨의 소득을 공개한 매체가 있습니다. 김병만이 지난 10년간 벌어들인 소득은 125억 원 가량이다. 그 중에서 44억 정도가 세금으로 나갔다. 이혼 과정에서 부부의 순재산 합계액, 그러니까 부동산 감정가액, 보험 예상 해지 환급금 등을 포함하면은 49억 정도다. 즉, 이 전처는 10년간 30억 원 이상을 쓴 셈이다라고 김병만 씨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10년간 그렇게 썼으면 1년에 한 3억 썼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이혼 소송 1심부터 사실은 김병만 씨가 승소를 했고 아내가 항소하면서 상고하면서 대법원까지 갔어요. 그 대법원의 판단은 이랬습니다. 김병만 75% 가져라. 전처 25%를 이제 분할 받아라. 그리고 부동산이 이제 공동 명의로 돼 있는데 2분의 1 이 전체 명의로 돼 있는 거 다 김병만에게 넘겨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보험이 31개가 들어 있었는데 그중에서 뭐 자동차 보험 이런 거 빼고 이 생명과 관련된 24개 이거의 피보험자도 다 김병만 씨로 넘겨라 했어요. 그리고도 10억 원을 김병만에게 돌려줘라라고 했는데 이것은 저의 이제 그 계산에 따르면은 25%를 분할 받았지만 돌려줄 게 없다는 거예요. 이미 30억 원이 전처에게서 김병만 씨에게 넘어오지 않는 돈이 있었거든요. 요 25%를 20억 원으로 보고 10억 원을 넘겨줘야 된다. 이런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김병만 씨가 10억을 받아야 된다 이거죠? 오히려 그리고 네. 본인의 네. 이제 재산의 75%도 다 뭐 부동산을 비롯해서 다 돌려받으라는 법원의
판결입니다. 근데 두 사람은 처음에 어떻게 만난 거래요? 네, 일단 처음 만남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굉장히 뭐 낭만적이다라고 또 아이러니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전처 같은 경우에는 김병만 씨가 굉장히 열렬한 팬이었다고 합니다. 2009년도에 팬카페에서 만나서 이메일과 편지 그리고 답장을 주고받으며 사랑을 싹 틔운 그런 사이라고 하는데 이 당시에 너무 바빠서 이 데이트할 시간이 없었던 김병만 씨의 이 상황까지 전처는 모두 이해를 했다고 하고요. 이런 부분에 또 김병만 씨가 사랑에 빠졌었던 거죠. 근데 이 김병만 씨가 이 전처에 대한 이 현재 이런 뭐랄까요? 그 당시 결혼할 때 전처의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김병만 씨는 초혼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전처가 7살 연상에 2번 결혼하고 당시 초등학생이 딸이 있는 상황에서 함께 결혼을 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이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고 해요. 김병만 씨 부모님 입장에서는 와, 내 아들이 지금 대한민국 1등 개그맨이고 초혼인데 이제 며느리로 들어올 친구가 3혼이다. 그리고 아이가 있다라고 하니까 조금 망설인 부분이 있었나 봐요. 네. 근데 이 부분을 김병만 씨가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해서 김병만 씨 부모님이 선택을 존중했다라는 후문이 또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연예계 이슈 바로 전해주시죠. 네, 다음 연예계 이슈는요. 바로 양육권 소송을 벌이고 있는 유리 씨의 이야기인데요. 25억 원 시세 차익입니다. 양육권 소송 중인데 키워드가 25억 원 시세 차익. 이게 뭐 어떤 관련성이 있는 거예요? 네, 일단 유리 씨 같은 경우에는 3남매를 내가 다시 키우고 싶다라는 이 자신의 의중을 그리고 간절한 바람 끝에 이 소송을 제기를 한 상황입니다. 유리 씨의 법률 대리인의 입장을 통해서 이제 유리 씨의 마음을 좀 저희가 읽어봐야 되는 상황인데 아이들과 빠른 시일 내에 함께할 수 있도록 임시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에 관한 사전 처분 신청도 동시에 진행할 것이다라고 선전포고하듯이 알렸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최민환 씨가요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었던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었던 이 주택을 매도하면서 시세 차익 25억 원을 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유리 씨의 과거 발언이 다시 한번 이 재조명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양육권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이 유리 씨가 당시에 양육권을 이제 전 남편이 되는 이 아이들 아빠에게 맡긴 이유, 본인이 양육권을 포기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었죠. 본인의 개인 채널을 통해서요. 당시에 이혼하면서 이 최민아 씨가 제시한 게 위자료 5천만 원에 월 생활비 양육비 포함해서 200만 원이었다 그래요. 근데 본인은 집이 없어서 월세를 얻고 나면 월세 내고 나머지 돈으로 새 애를 어떻게 키우나 싶은데 이 말하자면 아이 아빠 집에는 대가족 3대가 함께 살고 있어서 봐줄 사람도 있고 자신보다는 이 유명 밴드의 일원이다 보니까 앞으로의 활동과 소득도 보장돼 있는 아빠가 키우는 게 낫지 않을까? 그때는 그렇게 현실적 판단을 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죠. 처음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전 남편이 돈이 없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집을 팔아서 25억 원의 시세 차익. 이러면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14일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이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요. 최민아 씨가 최근 이 서울에 위치한 이 단독주택을 약 38억 원에 이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사실이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이 25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남긴 이 집은요. 2015년도에 약 12억 원대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층 규모의 다가구 주택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새로 지은 뒤에 가족들과 거주를 해왔고 예능에서도 이 집의 모습이 그 가족들이 화목하게 사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었죠. 야, 그렇다면 지금 매입 9년 만에 지금 시세 차익이 25억 원이나 났다는 건데 그럼 처음부터 이거를 현금으로 매입을 한 걸까요? 그건 아니고 2015년에 매입할 때 10억 5천만 원 가운데 그러니까 이 저당이 이 담보가 10억 5천만 원이 설정이 돼 있는데 통상 110%, 120% 설정되는 걸로 봐서 아마 8억 원, 9억 원은 대출을 받아서 말하자면 대출의 비용이 훨씬 큰 거죠. 집을 샀던 걸로 추정이 되고 요 이제 다가구를 사서 신축을 했다지만 신축 비용까지 감안해도 한 20억은 번 거 아니냐 이런 뭐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민아 씨는 근데 왜 갑자기 집을 판 거죠? 일단 유리 씨가 재산 분할 청구했고 또 앞으로 만약에 정말 양육권이 다시 유리 씨한테 가고 나면 다달이 또 양육비 줘야 되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금전적인 마련을
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이 최민환 씨가 진로가 다 막혔잖아요. 당장 뭐 수입이 없을 상황이다 보니까 현금을 확보하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유리 씨가 전 남편인 최민환 씨의 흔적을 모두 다 지웠다고 하더라고요. 네, 17일 기준입니다. 유리 씨는 자신의 너튜브에서요, 이 최민환 씨와 관련된 모든 영상을 지웠습니다. 사실 지난해 12월 이혼한 후에 최근까지도 전 남편과 이 흔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어떤 언급이라던가 이런 부분의 영상을 다 남겨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고요. 무엇보다 이건 유리 씨 쪽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현재까지. 이 성매매 의혹 폭로 영상이 있었죠. 이것까지 삭제를 해서 이건 왜 지웠을까라는 의문을 자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양육권자 변경 소송 중이니까 이건 결과가 안 나온 거니까 이것도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네요. 예,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많이 추워지면서 감기 환자도 늘고 있는데요. 마지연 기상캐스터, 오늘 날씨 전해주세요. 네, 사암동입니다. 오늘 아침도 코끝을 스치는 공기가 차갑습니다. 사실상 이제 예년 이맘때 날씨가 된 건데요. 최근까지 따뜻했다가 갑자기 추워져서 더 춥게 느껴집니다. 현재 서울은 3.8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습니다. 중부지방은 곳곳에서 영하권을 보이고 있고요.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고 물이 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대부분 어제와 비슷합니다. 10도를 조금 웃도는 지역이 많은데요. 서울의 한낮 기온 12도, 대구는 13도가 예상됩니다. 네, 오늘 오후까지는 제주에 비가 내립니다. 양은 5에서 20mm로 많지는 않겠고요. 밤부터는 중부에도 빗방울이 시작돼서 내일 낮까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내일은 추위가 반짝 누그러집니다. 막바지 늦가을 정취를 즐겨보셔도 좋겠고요. 이후에는 오늘 같은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네, 오늘 일부 중서부 지역은 대기 정체로 먼지가 축적됩니다. 인천과 경기 남부에서 밤 한때 먼지가 심하니까요. 밤 시간대 외출하시는 분들은 이 점 참고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오늘 낮부터 날이 조금 풀린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내일도 낮에 이제 기온이 좀 오른다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기온차가 클 때 감기 걸리기 쉽거든요. 오늘 뭐 저희도 목이 좀 안 좋았는데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겨봐 너의 세상 플레이 더 넥스트 채널 A.